11월 27일 누리호 4호 발사. 반 닷새 뒤 12월 2일 아리랑 7호 발사. CNN 긴급 속보가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과학 위성 아리랑 7호. 그러나 최상단에 실린 정체불명 탑재체를 분석한 NSA 극비 보고서가 백악관을 발칵 뒤집었습니다. 초강대국들이 사활을 걸고 막으려 했던 절대 금기의 영역. 미국이 수십 년간 철통같이 독점해온 그 기술을 대한민국이 홀로 완성해낸 겁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은 무엇을 준비해온 걸까요? 세계 최강 미국조차 전혀 예측하지 못한 그 충격적 비밀, 지금 바로 밝혀집니다. 한국 파이팅 댓글로 대한민국을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리처드 볼튼입니다. 미국 전략감시청, 그러니까 IUSA의 부국장으로 일하고 있죠. 54살의 나이에 이 자리까지 올라온 건 제 능력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절대적인 기술 우위 덕분이었습니다. 위성통신, 군사정찰, 우주감시망까지 모든 게 우리 손안에 있었으니까요. 2025년 11월 27일 오후, 저는 버지니아 본부 집무실에서 동맹국 위성 현황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호주, 영국, 그리고 한국까지 모두 우리가 제공한 규격과 프로토콜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죠. 완벽한 통제였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스크린을 넘겼어요. 별다른 이상 징후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부하 직원 3명이 동시에 뛰어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이들이 이렇게 당황하는 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부국장님, 긴급 상황입니다. 선임 분석관인 제임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는 태블릿을 제 책상 위에 던지듯 올려놓았습니다. 한국이 방금 누리호 4호를 발사했습니다. 저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누리호야 이미 3번 발사했던 거 아닙니까? 뭐가 그리 긴급한지 이해가 안 됐죠. 그게 뭐가 문제인가? 누리호는 우리가 이미 파악하고 있는 발사체잖나. 문제는 발사 자체가 아닙니다. 제임스가 태블릿 화면을 확대했어요. 복잡한 신호 분석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발사 직후 우리 감시 위성이 포착한 텔레메트리 신호입니다. 그런데 암호화 패턴이 이상합니다. 저는 미간을 좁히고 그래프를 들여다봤어요. 확실히 평소와 달랐습니다. 파형 자체가 우리가 알던 한국 위성통신 규격과 완전히 다른 거였죠. NSA 긴급 분석팀을 돌렸습니다. 결과가 지금 막 나왔는데. 제임스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기 적힌 문구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양자 얽힘 기반 통신 시스템 의심됨. 신호 관측 시도마다 즉시 패턴 변화. 기존 감청 체계로 해독 불가능.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양자 통신이라니. 그건 미국, 중국, 러시아 단 3나라만이 실험 단계에서 연구하는 기술이었어요. 그것도 아직 실전 배치는 10년은 더 걸린다고 평가받던 기술이었죠. 확실한가? 100%는 아니지만 신호 특성상 거의 확실합니다. 또 다른 분석관이 끼어들었어요. 부국장님,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한국이 닷새 뒤인 12월 2일에 아리랑 7호 발사를 예고했습니다. 아리랑 7호? 그건 과학 관측 위성 아닌가? 겉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페이로드 중량 분석 결과 뭔가 숨겨진 탑재체가 있습니다. 제임스가 또 다른 자료를 보여줬어요. 위성 설계도와 중량 비교표였습니다. 공식 발표된 관측 장비만으로는 이 중량이 나올 수 없습니다. 최소 500kg 이상의 미확인 탑재체가 실려 있어요.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누리호로 뭔가 시험을 하고 닷새 뒤 아리랑 7호로 본격 배치한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철저하게 계획된 수순이었죠. 로웰 국장님께 즉시 보고하게. 그리고 펜타곤 우주사령부에도 연락해. 직원들이 황급히 나갔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은 여전히 맑고 평화로웠죠. 하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한국이라는 단어로 가득 찼습니다. 만약 정말 한국이 양자통신을 실전 배치했다면 그건 재앙이었어요. 우리가 30년간 구축해온 전 세계 위성 감시 체계가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더 끔찍한 건 다른 동맹국들도 이 기술을 요구하게 될 거라는 거였죠. 책상 위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로웰 국장이었어요. 저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볼튼, 지금 당장 국장실로 올라오게. 로웰 국장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재킷을 챙겨 입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함께 탄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미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죠. 국장실 문을 열자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로웰 국장뿐만 아니라 국방부 차관, NSA 국장, 그리고 우주사령부 작전참모까지 모여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긴급회의가 아니었어요. 국가안보 위기 대응 회의였죠. 앉게, 볼튼. 로웰 국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빈 의자에 앉았어요. 대형 스크린에는 누리호 4호 발사 영상과 각종 데이터 분석 자료가 떠 있었습니다. 상황 파악은 했나? 예, 국장님. 양자 통신 시스템 탑재 의혹에 대해 보고받았습니다. NSA 국장인 마크 콜먼이 앞으로 나섰어요. 60대 초반의 이 노련한 정보통은 표정이 심각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의혹이 아니네. 확정이야. 그가 리모컨을 조작했어요. 화면에 복잡한 신호 분석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슈퍼컴퓨터로 석 시간 동안 분석했네. 한국이 쏘아 올린 누리호에는 양자키 분배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 그것도 우리가 실험실에서나 보던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작동 가능한 실전형이지. 회의실이 숨죽였습니다. 우주사령부 작전참모인 제럴드 소장이 입을 열었어요. 그럼 닷새 뒤 발사 예정인 아리랑 7호는 페어링 위성이겠지. 마크 콜먼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누리호로 하나 쏘아 올리고 아리랑 7호로 또 하나 올린다. 두 위성이 양자 얽힘 상태로 연결되면 우리는 그 통신을 절대 감청할 수 없어. 신호를 관측하려는 순간 얽힘이 깨지니까. 로웰 국장이 책상을 손바닥으로 내리쳤습니다. 쾅 하는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다들 알겠지. 우리가 30년간 구축해온 동맹국 위성 통제 체계가 무너지는 거야. 국방부 차관이 끼어들었어요. 한국뿐만이 아닙니다. 일본, 호주, 영국 모두 이 기술을 요구하게 될 겁니다. 우리 감시망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던 애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전 세계 정보 우위가 사라지는 거군. 제럴드 소장이 무겁게 말했어요. 로웰 국장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볼튼, 자네 의견은? 저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기술적으로는 대단한 성과입니다. 양자통신을 실전 배치한다는 건 우리도 못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뭔가. 만약 우리가 강경하게 나간다면 한국과의 관계가 심각하게 틀어질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동맹국입니다. 로웰 국장이 냉소를 터뜨렸어요. 동맹? 볼튼, 정신 차리게. 동맹이란 건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거야. 지금 한국이 뭘 하고 있나? 우리 몰래 30년간 금지된 기술을 개발하고 일방적으로 발사했어. 하지만 국장님, 법적으로 한국이 자국 위성을 발사하는 건 주권 영역입니다. 주권이라고? 로웰 국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녀의 눈빛은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볼튼, 자네는 아직도 모르는군. 이건 주권의 문제가 아니야. 패권의 문제라고. 그녀가 세계 지도를 가리켰어요. 우리가 왜 동맹국 위성을 통제하는지 아나? 안보 때문이야. 만약 한 나라라도 우리 감시망을 벗어나면 전체 시스템이 무너져. 그리고 그 순간 미국의 힘도 끝나는 거지.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로웰 국장의 논리는 틀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뭔가 찝찝한 기분이 들었죠. 과연 우리가 영원히 이렇게 통제할 수 있을까? 기술은 발전하고 국가들도 변하는데 말이에요. 마크 콜먼이 자료를 넘겼습니다. 더 심각한 정보가 있네. 우리 휴민트 정보에 따르면 한국이 이 프로젝트를 5년 전부터 비밀리에 진행했다고 해. 정부도 우리도 모르게 극소수 연구진만으로. 5년이나? 제가 놀라 물었어요. 그렇다네. 그 말은 즉 이미 완성 단계라는 뜻이지. 닷새 뒤 아리랑 7호만 올라가면 시스템이 가동되는 거야. 로웰 국장이 저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볼튼, 자네가 직접 한국으로 가게. 저를 한국에 보내시겠다고요? 저는 되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로웰 국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파일 하나를 제게 건넸어요. 내일 아침 첫 비행기로 출발하게. 나로우주센터로 직접 들어가서 아리랑 7호 발사 준비 과정을 감시해.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녀가 말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다들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필요하다면 발사를 막게. 국장님, 그건 명백한 주권 침해입니다. 동맹국에 대한. 동맹은 상호 신뢰가 전제야. 한국이 먼저 그 신뢰를 깬 거라고. 국방부 차관이 끼어들었어요. 볼튼 부국장,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네. 만약 아리랑 7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되고 누리호와 페어링이 완료되면 우리는 영원히 그들의 통신을 감청할 수 없어.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나? 저는 침묵했습니다. 물론 알고 있었죠. 군사정보, 외교통신, 경제 데이터 모든 게 우리 손을 벗어나는 겁니다. 엘리엇 하버드 고문단과 합류하게. 그는 이미 사흘 전부터 나로우주센터에 상주하고 있네. 로웰 국장이 말을 이었어요. 자네가 도착하면 즉시 한국 측과 협의해서 발사통제실 접근 권한을 확보해. 우리 감시 장비를 설치하고 모든 텔레메트리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본국에 전송하게. 만약 한국이 거부하면요. 거부하게 내버려 두지 마. 기술 협력이라는 명목으로든 안전 점검이라는 핑계로든 어떻게든 들어가. 저는 파일을 펼쳐봤어요. 아리랑 7호의 공식 사양서와 발사 일정이 적혀 있었습니다. 12월 2일 오전 10시. 닷새 뒤였죠. 국장님, 만약 제가 발사를 막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로웰 국장의 표정이 더욱 차갑게 굳었어요. 그럼 우리가 직접 나서는 수밖에 없지. 우주사령부가 재밍을 걸 거야. 제럴드 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태평양 함대에 대기 명령 내렸네. 발사 시점에 맞춰 강력한 전파 교란을 가동할 수 있어.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재밍이라니. 그건 사실상 군사적 공격이었습니다. 동맹국의 평화적 위성 발사를 무력으로 방해하는 거였죠. 그렇게 되면 한국과의 관계는 완전히 끝납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로웰 국장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어요. 그래도 패권을 잃는 것보단 낫지.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책상 위에는 한국행 항공권이 이미 출력되어 있었습니다. 내일 오전 8시 출발이었죠. 저는 의자에 앉아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워싱턴의 석양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제 마음은 전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엘리엇 하버드였습니다. 부국장님, 소식 들었습니다. 내일 오시는 거죠? 그렇네. 상황이 어떤가? 좋지 않습니다. 한국 측이 완전히 빗장을 걸었어요. 발사 준비실 출입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고 우리 팀원들은 외곽 관찰실에만 머물러야 합니다. 텔레메트리 데이터는 일절 공유하지 않습니다. 기술 보안이라는 이유로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내일 만나서 자세히 얘기하세. 지금은 최대한 한국 연구진들과 관계를 유지하게. 알겠습니다. 하지만 부국장님. 엘리엇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솔직히 저는 이번 임무가 불편합니다. 우리가 너무 강압적으로 나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죠. 우리는 명령을 따르는 거야. 개인 감정은 접어두게. 전화를 끊고 저는 파일을 다시 펼쳤어요. 아리랑 7호의 설계도를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 위성 안에 정말 세계를 뒤집을 기술이 숨어 있는 걸까? 한국이 정말 우리가 30년간 통제해온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로웰 국장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이건 주권의 문제가 아니야. 패권의 문제라고. 과연 패권이 그렇게 중요한 걸까? 동맹국을 압박하고 신뢰를 깨뜨릴 만큼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15시간의 비행이었지만 기내에서도 거의 잠들지 못했어요. 머릿속은 온통 임무 생각뿐이었죠. 입국장을 나서자 엘리엇 하버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6살의 기술고문단 리더인 그는 사흘 만에 본 건데도 훨씬 피곤해 보였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부국장님,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상황부터 보고하게. 우리는 공항 카페로 자리를 옮겼어요. 엘리엇이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나로우주센터가 완전히 봉쇄됐습니다. 출입 통제가 2배로 강화됐고 우리 팀원 5명 중 3은 아예 센터 밖으로 내보내졌어요. 이유는 발사 준비 최종 단계라 보안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우리를 차단하려는 거죠. 엘리엇이 다른 자료를 넘겼어요. 위성 사진이었습니다. 이건 어제 우리 정찰 위성이 찍은 나로 우주센터입니다. 보시면 발사대 옆에 대형 차량들이 집결해 있죠. 사진을 확대하자 흰색 트럭 서너 대가 보였습니다. 저건 뭔가? 암호 통신 장비 운반 차량으로 추정됩니다. NSA 분석 결과 양자 암호 생성 장치일 가능성이 높대요.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한국이 이미 모든 준비를 끝낸 겁니다. 사흘 뒤면 아리랑 7호가 발사되고 누리호와 연결되는 거였죠. 현지 연구진 반응은 어떤가? 완전히 입을 닫았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기술 이야기라도 나눴는데 지금은 인사만 하고 지나갑니다. 엘리엇의 목소리에 좌절감이 묻어났어요. 우리는 차를 타고 나로 우주센터로 향했습니다. 서울에서 전라남도까지 3시간 남짓 걸렸죠. 차창 밖으로 한국의 겨울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논밭은 황량했고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부국장님, 엘리엇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본국에서 무슨 지시를 받으셨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엘리엇은 제 오른팔이었어요. 숨길 수 없었죠. 발사를 막으라는 명령이야. 어떻게든. 엘리엇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우리한테 그럴 권한이 있습니까? 권한이 아니라 필요의 문제라네. 로웰 국장은 이걸 국가 안보 위기로 보고 있어. 하지만 한국은 우리 동맹국입니다. 나도 알아. 저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하지만 명령은 명령이야. 오후 5시쯤 우리는 나로 우주센터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철문 앞에 경비소가 있었고 무장 경비원 4명이 서 있었어요. 예전보다 2배로 늘어난 인원이었죠. 신분증을 제시하자 경비원이 한참 확인하더니 무전기에 대고 뭔가 말했습니다. 한국어라 알아듣지 못했지만 목소리 톤이 단호했어요. 15분쯤 기다린 끝에 게이트가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저 멀리 발사대가 보였어요. 그리고 그 옆에 거대한 하얀 로켓이 서 있었습니다. 아리랑 7호였죠. 저게 전 세계를 뒤흔들 위성이군. 제가 중얼거렸어요. 엘리엇도 긴장한 표정으로 로켓을 바라봤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관측 위성 같은데 말입니다. 겉모습은 중요하지 않아. 속에 뭐가 들었느냐가 문제지. 우리는 통제동으로 향했습니다. 입구에서 한국인 여성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39살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표정이 냉랭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ARI 암호신호체계 총괄 한지우 박사입니다. 그녀는 유창한 영어로 말했어요. 저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볼튼입니다. IOSA 부국장이죠. 발사 협력 차원에서 왔습니다. 한지우 박사는 제 손을 가볍게 잡았다 놓았어요. 그녀의 악수는 차갑고 짧았습니다. 협력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볼튼 부국장님, 솔직하게 말씀드리죠. 협력하러 오신 게 아니라 감시하러 오신 거 아닙니까?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박사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오해 아닙니다. 한지우 박사가 제 말을 끊었어요. 어제 워싱턴에서 긴급회의 있었죠. IOSA, NSA, 국방부, 우주사령부까지 모였습니다. 우리도 다 압니다. 제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한국이 우리 내부 정보까지 파악하고 있다니. 그리고 우주사령부가 태평양 함대에 대기 명령 내린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한지우 박사의 목소리는 더욱 차가워졌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한국인 남성이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었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사람이었는데 얼굴에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그 남성은 우리 앞까지 다가와 멈춰 섰습니다. 47살쯤 되어 보였고 눈빛이 예리했어요. 그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한지우 박사에게 한국어로 뭔가 물었습니다. 미국 측 방문단입니다, 본부장님. 한지우 박사가 영어로 대답했어요. 그제야 그 남성이 저를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정도환입니다. 나로 우주센터 발사통제본부장이죠.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악수는 강하고 단호했습니다. 리처드 볼튼입니다. 발사 안전 점검을 위해 왔습니다. 안전 점검이라. 정도환 본부장이 희미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에는 따뜻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볼튼 부국장님, 한 가지 분명히 해두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리랑 7호는 대한민국의 독자적 프로젝트입니다. 어떤 간섭도 받지 않을 겁니다. 간섭이라니요. 우리는 단지 국제협약에 따라. 국제협약? 정도환 본부장이 제 말을 끊었어요. 지난 15년간 우리가 발사한 모든 위성의 텔레메트리를 미국에 넘긴 게 협약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면 강요 때문이었습니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말이 틀리지 않았거든요. 본부장님, 그건 상호 안보를 위한 안보라는 이름의 감시였죠. 정도환 본부장의 목소리가 더 단호해졌어요. 우리 데이터로 미국이 뭘 했는지 다 압니다. 제3국과 공유하고 우리 외교 협상에 이용했죠. 그게 동맹국에 대한 예의입니까? 엘리엇이 급하게 끼어들었어요. 본부장님, 그건 오해입니다. 우리는 단지 오해가 아닙니다. 한지우 박사가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어요. 거기에는 미국 정부 내부 문서로 보이는 자료가 떠 있었습니다. 2022년 우리가 발사한 천리안 3호 데이터를 일본과 공유한 기록입니다. 우리 동의 없이 말이죠. 저는 화면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저 문서는 극비 등급이었는데 어떻게 한국이 입수한 걸까? 놀라셨습니까? 정도환 본부장이 물었어요. 우리도 나름 정보 능력이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당하고만 있지 않아요. 그가 복도를 가리켰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는 회의실로 안내됐어요. 방 안에는 대형 스크린이 걸려 있었고 테이블에는 각종 자료가 놓여 있었습니다. 앉으십시오. 정도환 본부장이 말했지만 저는 서 있었어요. 엘리엇도 마찬가지였죠. 본부장님, 우리가 여기 온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리랑 7호의 미확인 탑재체에 대해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미확인 탑재체라. 한지우 박사가 비웃듯 말했어요. 공식 발표된 관측 장비 외에 500kg이 더 실려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제가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정도환 본부장과 한지우 박사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정도환 본부장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그건 우리 기술 보안 사항입니다. 보안이라고요? 동맹국 간의 비밀이 있어서야. 엘리엇이 항의했지만 한지우 박사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미국도 우리한테 수많은 비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F-35 전투기 핵심 소스 코드, 이지스 시스템 알고리즘, 위성 암호화 체계 전부 비공개 아닙니까? 저는 반박할 수 없었어요. 그녀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좋습니다. 저는 전략을 바꿨어요. 그렇다면 최소한 발사 과정만이라도 참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텔레메트리 데이터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거절합니다. 정도환 본부장이 즉답했어요. 모레 자정부터 우리는 48시간 완전 블랙아웃에 들어갑니다. 그 시간 동안 외부와의 모든 통신이 차단되고 출입이 전면 통제됩니다. 48시간 블랙아웃이요? 그건 프로토콜 위반입니다. 제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정도환 본부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프로토콜입니다. 미국 프로토콜이 아니라. 본부장님, 이건 국제우주안전규정에도 어긋납니다. 발사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투명성이요? 한지우 박사가 냉소를 터뜨렸어요. 미국이 지난달 발사한 군사위성 USA-338은 어땠습니까? 궤도 정보도 탑재체 사양도 전부 극비 아니었습니까?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국이 우리 발사 기록까지 세세히 파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도환 본부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볼튼 부국장님, 우리는 더 이상 허락을 구하지 않을 겁니다. 감시받지도 않을 거고요. 본부장님, 만약 이대로 강행하신다면. 강행이 아닙니다.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겁니다. 그가 문을 열었어요. 내일부터 출입이 더욱 제한될 겁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회의실을 나온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엘리엇이 제 옆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완전히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숙소로 가세. 본국에 보고부터 해야겠어. 우리는 센터 밖 게스트하우스로 이동했어요. 좁은 방이었지만 인터넷은 연결되어 있었죠. 저는 즉시 노트북을 켜고 암호화 회선으로 로웰 국장에게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그녀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워싱턴은 새벽이었을 텐데 그녀는 여전히 집무실에 있었습니다.
볼튼, 상황이 어떤가?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보고했어요. 정도환 본부장의 강경한 태도, 48시간 블랙아웃 계획, 그리고 우리 내부 정보까지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모든 걸 말했습니다. 로웰 국장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어요. 한국이 우리 기밀 문서를 입수했다고? 천리안 3호 데이터 공유건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내부에 정보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젠장. 로웰 국장이 책상을 쳤어요. 이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군. 한국이 이미 모든 걸 준비했어. 국장님, 제 판단으로는 강경책은 역효과만 낼 것 같습니다. 차라리 협상을. 협상? 로웰 국장이 제 말을 끊었어요. 볼튼, 정신 차리게. 협상할 시간이 어디 있나. 모레면 발사야. 하지만 자네 임무는 명확해. 어떻게든 발사 통제실에 들어가서 우리 감시 장비를 설치하는 거야.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국장님, 한국이 완전히 빗장을 걸었습니다.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방법은 만드는 거지. 로웰 국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내일 우리 국무부가 한국 정부에 공식 요청을 넣을 거야. 발사 안전 검증이라는 명목으로 접근 권한을 요구하는 거지. 그들이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이게 만들어야지. 필요하다면 압박도 불사할 거야. 저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무슨 압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로웰 국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미 군사훈련 연기, 방위비 재협상 압박, 반도체 수출 규제 검토 여러 카드가 있네. 제 심장이 철렁했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면적인 외교 압박이었죠. 국장님,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볼튼, 자네는 아직도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는군. 로웰 국장이 화면 가까이 얼굴을 들이밀었어요. 만약 한국이 양자통신 위성을 성공시키면 전 세계가 그걸 보게 돼. 일본도 호주도 영국도 똑같은 걸 요구할 거야. 그럼 우리가 30년간 구축한 글로벌 감시 체계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라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일 아침 한국 외교부에 공식 문서가 전달될 거야. 자네는 그에 맞춰 나로우주센터 측과 재협상을 시도해. 만약 실패하면요. 로웰 국장의 표정이 더욱 차가워졌어요. 그럼 우주사령부가 움직인다. 발사 시점에 강력한 재밍을 걸 거야. 이미 승인 떨어졌어. 통신이 끊겼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창밖을 내다봤어요. 밤하늘 아래 나로우주센터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안에서 한국 연구진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엘리엇이 방문을 두드렸어요. 부국장님, 들어가도 될까요? 들어오게. 엘리엇이 자신의 노트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방금 NSA에서 긴급 분석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가 화면을 보여줬어요. 복잡한 위성 궤도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누리호가 지금 어디 있는지 추적했습니다. 현재 고도 600km 태양동 기궤도에서 정상 작동 중입니다. 그게 뭐가 문제인가? 궤도 패턴이 이상합니다. 일반적인 통신 위성이나 관측 위성 궤도가 아니에요. 엘리엇이 궤도를 확대했어요. 이 궤도로 계산하면 누리호는 하루에 14번 미국 본토 상공을 지나갑니다. 그것도 주요 군사기지 위로요.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설마 정찰 위성인가? 확실하진 않지만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만약 아리랑 7호가 발사되면 엘리엇이 시뮬레이션을 돌렸어요. 두 개의 궤도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두 위성이 교대로 미국을 감시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내내요.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한국이 우리를 감시하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15년간 그들에게 했던 것처럼 말이죠. 부국장님, 이거 본국에 보고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미 NSA가 파악했을 거야.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엘리엇, 솔직히 말해보게. 자네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나? 엘리엇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저는 한국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저는 엘리엇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계속 말했습니다. 부국장님, 우리가 지난 15년간 한국에 뭘 했습니까? 모든 위성 데이터를 빼갔고 그걸 일본이랑 공유했어요. 한국 입장에선 배신이죠. 그건 안보 협력의 일환이었어. 협력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일방적이었습니다.
엘리엇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어요. 한국은 동의한 적도 없고 보상받은 것도 없어요. 그냥 당했을 뿐입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엘리엇의 말이 틀리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한국 외교부에서 공식 답변이 왔습니다. 미국의 접근 권한 요청을 정중하게 거절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발사는 예정대로 진행되며 어떤 외부 간섭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였죠. 로웰 국장에게서 긴급 연락이 왔어요. 볼튼, 외교 루트는 막혔어. 이제 자네가 직접 나서야 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나로우주센터 본부장을 다시 만나. 그리고 이걸 전달해. 화면에 문서가 전송됐습니다. 미국 정부의 공식 경고문이었어요. 만약 아리랑 7호 발사를 강행할 경우 한미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내용이었죠. 국장님, 이건 사실상 협박 아닙니까? 협박이 아니라 경고야. 한국이 선택할 문제지. 저는 문서를 들고 나로우주센터로 향했습니다. 게이트에서 다시 15분을 기다려야 했어요. 보안이 어제보다 더 강화된 것 같았습니다. 통제동에 도착하자 한지우 박사가 나왔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볼튼 부국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정도환 본부장님을 뵙고 싶습니다. 지금 발사 준비 최종 점검 중이십니다. 긴급한 사안입니다. 제 단호한 목소리에 한지우 박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10분 후, 저는 정도환 본부장 집무실로 안내됐습니다. 그는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이걸 전달하러 왔습니다. 저는 문서를 그에게 건넸어요. 정도환 본부장은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그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죠. 이게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까? 그렇습니다. 한미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정도환 본부장이 문서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어요. 협박이군요. 경고입니다. 본부장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발사를 연기하고 우리와 협의하십시오. 협의라니. 정도환 본부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볼튼 부국장님, 지난 15년간 우리가 몇 번이나 협의를 요청했는지 아십니까? 37번입니다. 모두 거절당했어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 위성 데이터 공유 문제로 7번, 암호화 체계 개선 건으로 12번, 독자 개발 허가 요청으로 18번. 전부 안보상 이유로 거부됐습니다. 정도환 본부장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때는 왜 협의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도 동맹국인데 말입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반박할 수 없었어요. 본부장님,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양자통신 기술은 전략적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요? 미국만 가져야 하는 기술입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니, 정확히 그런 뜻이죠. 정도환 본부장이 창밖을 가리켰어요. 발사대 위에 아리랑 7호가 보였습니다. 저 위성은 우리가 5년간 밤낮으로 일해서 만든 겁니다. 미국 기술 하나 안 들어갔어요. 순수 우리 기술입니다. 그렇다 해도. 그렇다면 우리 마음대로 쏠 권리가 있습니다. 그때 한지우 박사가 들어왔어요. 손에 태블릿을 들고 있었습니다. 본부장님, CNN에서 특보가 나갔습니다. 정도환 본부장이 태블릿을 받아봤어요. 저도 옆에서 화면을 봤습니다. 한국의 아리랑 7호, 금단의 기술 탑재 의혹. 펜타곤 긴급 대응 중. 헤드라인이 떠 있었어요. 그 아래 분석 기사가 이어졌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양자통신 위성이 모레 발사 예정. 미국이 30년간 통제해온 위성 감시 체계 무력화 우려. 전문가들 세계 질서 재편 가능성 지적. 정도환 본부장이 태블릿을 내려놓았어요. 이제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군요. 우리가 물러서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본부장님, 볼튼 부국장님, 돌아가 보시죠. 우리는 발사를 강행할 겁니다.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집무실을 나서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였죠. 숙소로 돌아온 저는 즉시 로웰 국장에게 보고했습니다. 한국이 발사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는 내용이었죠. 그녀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준비한 대로 움직인다. 우주사령부의 최종 승인 내렸어. 국장님, 정말 제밍을 실행하시겠습니까? 다른 선택지가 있나?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한국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질 겁니다. 이미 깨졌어. 저들이 먼저 선을 넘었고 통신이 끊어졌어요.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나로우주센터 쪽에서 불빛이 밝게 켜져 있었어요. 연구진들이 밤을 새우며 준비하고 있는 게 분명했죠. 다음 날 아침 엘리엇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부국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인가? 한국이 자정부터 완전 블랙아웃에 돌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48시간 동안 나로우주센터 전체가 봉쇄됩니다. 저는 시계를 봤어요. 지금이 오전 9시. 15시간 후면 우리는 완전히 차단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 좀 보십시오. 엘리엇이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한국 뉴스 사이트였습니다. 아리랑 7호, 대한민국 우주 독립의 신호탄. 미국 압박에도 예정대로 발사. 기사 제목이었어요. 댓글에는 응원 메시지가 수천 개 달려 있었습니다. 한국 국민들이 완전히 들끓고 있습니다. 이걸 애국심의 문제로 보고 있어요. 엘리엇이 말했어요. 저는 다시 나로우주센터로 향했습니다. 마지막 시도를 해봐야 했어요. 게이트에서 이번엔 20분을 기다렸죠. 보안이 극도로 강화되어 있었습니다. 겨우 통제동까지 들어갔지만 한지우 박사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대신 젊은 연구원 하나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외부인 출입이 전면 제한됩니다. 한지우 박사님을 만나야 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블랙아웃 준비 중입니다. 그럼 정도환 본부장님이라도. 본부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구원은 정중하지만 단호했어요. 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최소한 발사 과정만이라도 참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관찰석을 마련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통제실 출입은 불가능합니다. 그게 최선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정이 되자 정말로 나로우주센터가 완전히 봉쇄됐습니다. 모든 외부 통신선이 차단됐고 인터넷도 끊겼어요. 저와 엘리엇은 통제동 3층 관찰석에 갇힌 신세가 됐습니다. 유리벽 너머로 통제실이 보였어요. 수십 명의 연구진이 각자의 자리에서 모니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긴장된 분위기였지만 동시에 기대감도 느껴졌죠. 부국장님, 우리 감시 장비를 설치할 수 있겠습니까? 엘리엇이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해. 완전히 차단됐어. 그때 한지우 박사가 통제실에 나타났어요. 그녀는 중앙 콘솔로 걸어가 뭔가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정도환 본부장도 들어왔죠. 전팀 최종 점검 시작합니다. 정도환 본부장의 목소리가 스피커로 흘러나왔어요. 추진체 충전 상태 보고. 100% 완료. 압력 정상입니다. 유도 시스템. 자이로스코프 캘리브레이션 완료. 오차 범위 이내입니다. 통신 모듈. 암호화 시스템 최종 점검 완료. K-QKD 프로토콜 정상 작동 중입니다. K-QKD. 저는 그 약어를 들은 순간 몸이 굳었어요. 코리언 퀀텀 키 디스트러뷰션. 한국형 양자 키 분배 시스템이었습니다. 페이로드 상태는 김도현 연구원이 보고했어요. 탑재체 전원 공급 정상. 양자 얽힘 생성 장치 대기 모드 진입했습니다. 엘리엇이 제 팔을 잡았어요. 부국장님, 저들이 정말 해냈습니다. 양자 통신을 실전 배치한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한지우 박사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누리호 동기화 테스트 시작합니다. 화면에 복잡한 신호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두 개의 파형이 완벽하게 일치하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동기화 성공. 레이턴시 제로 상태 유지 중입니다. 연구진들 사이에서 안도의 한숨이 터져나왔어요. 정도환 본부장이 큰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는 세계 지도가 떠 있었고 여러 개의 빨간 점이 찍혀 있었어요. 미국 우주군 기지 신호 감지 현황입니다. 한지우 박사가 설명했어요. 캘리포니아 밴든버그, 콜로라도 슈리버, 플로리다 케이프 커네버럴 모두 강력한 전파 신호를 방출하고 있습니다. 재밍 준비군요. 정도환 본부장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방어 시스템 가동하십시오. 저는 숨이 막혔어요. 한국이 우리 재밍까지 예측하고 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발사 24시간 전 통제실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저는 관찰석에서 유리벽 너머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한국 연구진들은 하나같이 집중된 표정이었죠. 정도환 본부장이 전체 방송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최종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연구진들이 중앙 스크린 앞에 모였어요. 저도 엘리엇과 함께 유리벽에 바짝 붙어 섰습니다. 5년 전, 우리는 결심했습니다. 정도환 본부장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더 이상 누구의 허락을 받지 않겠다고. 우리 기술로 우리 하늘을 지키겠다고 말입니다. 연구진들이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만 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했죠. 하지만 우리는 해냈습니다. 한지우 박사가 일어나 스크린을 조작했어요. 복잡한 다이어그램이 나타났습니다. K-QKD 시스템입니다. 한국형 양자 키분배 체계죠. 그녀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누리호와 아리랑 7호가 양자 얽힘 상태로 연결되면 완전히 새로운 통신 네트워크가 구축됩니다. 어떤 감청도 불가능하고 어떤 해킹도 통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화면에 두 위성의 궤도가 나타났어요. 발사 후 12분 이내에 아리랑 7호는 목표 궤도에 진입합니다. 그리고 누리호와의 페어링이 시작되죠. 한지우 박사가 시뮬레이션을 실행했습니다. 두 위성에서 나온 선이 연결되며 하나의 네트워크를 형성했어요. 페어링 완료까지 약 30분. 그 순간부터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네 번째로 독자적 양자 통신망을 보유한 국가가 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몇몇 연구진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엘리엇이 제 옆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부국장님, 저들이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낸 겁니다. 저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기술적으로는 놀라운 성과였습니다. 정도환 본부장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앞에는 아직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가 세계 지도를 다시 띄웠어요. 빨간 점들이 더 많아져 있었습니다. 미국 우주사령부가 태평양 전역에 재밍 장비를 배치했습니다. 발사 시점에 맞춰 강력한 전파 교란을 가할 겁니다. 연구진들 사이에서 긴장된 숨소리가 흘러나왔어요. 하지만 우리는 준비했습니다. 한지우 박사가 또 다른 화면을 열었어요. 적응형 주파수 호핑 시스템입니다. 재밍 신호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즉시 다른 주파수로 전환하는 기술이죠. 그것만으로 충분할까요? 김도현 연구원이 물었어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한지우 박사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3중 방어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주파수 호핑, 역위상 신호 생성, 그리고 양자 암호화까지.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어요. 한국이 우리 재밍을 완벽하게 분석하고 대응책까지 마련한 겁니다. 본부장님. 윤혜진 과학안보비서관이 뒤쪽에서 일어났어요. 청와대에서 최종 승인 떨어졌습니다. 예정대로 진행하라는 지시입니다. 정도환 본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카운트다운에 들어갑니다. 그가 시계를 확인했어요. 발사 -24시간. 전팀 최종 준비 들어가십시오. 연구진들이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통제실 안의 분위기가 한층 더 긴장됐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블랙아웃 상태라 일반 통신은 안 됐지만 우리가 몰래 설치한 비상위성 회선은 살아있었습니다. 로웰 국장에게 긴급 메시지를 보냈어요. 한국이 재밍 대비 완료. 3중 방어 체계 구축. 우리 작전 무력화 가능성 높음. 답장이 곧바로 왔습니다. 재밍 출력 최대로 상향. 필요시 물리적 방해도 검토 중. 물리적 방해. 저는 그 의미를 알았어요. 위성 요격을 말하는 겁니다. 이건 이미 기술 경쟁이 아니었어요. 전쟁 직전까지 온 거였죠. 엘리엇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부국장님, 저것 좀 보십시오. 그가 창밖을 가리켰어요. 발사대 쪽에 대형 트럭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뭐하는 차량들인가? 암호 장비 추가 반입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방어 시스템 강화하는 거겠죠.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한국은 마지막 순간까지 완벽을 기하고 있었습니다. 통제실에서 한지우 박사가 보고했어요. 최종 시스템 체크 완료했습니다. 모든 지표 정상입니다. 좋습니다. 정도환 본부장이 대답했어요. 이제부터 발사 시퀀스 최종 점검 들어갑니다. 단 한치의 오차도 없어야 합니다. 연구진들이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들의 열정과 노력이 대단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모든 게 미국의 패권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는 게 두려웠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발사 -20시간, 16시간, 12시간. 카운트다운은 멈추지 않고 계속됐죠. 그리고 마침내 발사 -6시간이 됐을 때 제 핸드폰에 로웰 국장의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볼튼,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우주사령부가 SM-3 요격 미사일 발사 승인 받았어. 저는 핸드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SM-3 요격 미사일. 그건 위성을 파괴하는 무기였어요. 미국이 정말로 동맹국의 위성을 격추하려는 겁니까?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화장실로 향했어요. 유일하게 혼자 있을 수 있는 공간이었죠. 문을 잠그고 로웰 국장에게 암호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국장님, SM-3 발사는 안 됩니다. 이건 명백한 군사공격입니다. 답장이 즉시 왔어요. 한국이 먼저 우리 안보를 위협했어. 발사 후 30분 안에 요격할 거야. 궤도 진입 전이면 전쟁 행위로 간주되지 않아. 저는 벽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이건 미쳤어요. 완전히 미친 짓이었죠. 국장님, 이렇게 되면 한미동맹이 완전히 끝납니다. 전 세계가 미국을 비난할 겁니다. 그래도 우리 패권을 지키는 게 우선이야. 볼튼, 자네는 명령만 따르면 돼. 저는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을 주었어요. 과연 이게 옳은 일일까? 동맹국의 평화적 위성을 파괴하는 게 정의일까? 화장실 문을 나서는 순간 한지우 박사와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더니 눈을 가늘게 떴어요. 부국장님, 안색이 안 좋으신데요. 아, 괜찮습니다. 혹시 본국과 연락하셨습니까?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 우리 보안 시스템이 비정상 위성 신호를 감지했습니다. 부국장님 숙소 방향에서요. 한지우 박사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무슨 지시를 받으셨죠? 저는 침묵했습니다. 말할 수 없었어요. 말씀하시죠. 어차피 우리도 다 압니다. 한지우 박사가 태블릿을 꺼냈어요. 화면에는 미국 해군 함정의 위치 정보가 떠 있었습니다. 이지스함 USS 레이크 이리오가 어젯밤 동해로 이동했습니다. SM-3 요격 미사일 탑재 함정이죠.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어떻게? 우리도 정보 능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지우 박사가 통제실로 걸어갔어요. 저는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정도환 본부장이 대형 스크린 앞에 서 있었어요. 화면에는 동해 해상 지도가 떠 있었고 빨간 점 하나가 찍혀 있었습니다. 미국 이지스함입니다. 한지우 박사가 보고했어요. 발사 예정 시각에 맞춰 요격 위치로 이동 중입니다. 정도환 본부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말 우리 위성을 격추하겠다는 건가?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혜진 비서관이 끼어들었어요. 청와대에 긴급보고 올렸습니다. 외교부가 미국 대사관에 항해 중입니다. 정도환 본부장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볼튼 부국장님, 이게 사실입니까?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정할 수 없었어요. 답변이 없으시군요. 그럼 인정하시는 거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정도환 본부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단했어요. 한지우 박사님, 비상대응 프로토콜 레벨 3 발동하십시오. 알겠습니다. 한지우 박사가 통제실 전체에 방송했어요. 전팀 주목. 외부 군사 위협 감지. 레벨 3 대응 모드로 전환합니다. 연구진들이 일제히 긴장했어요. 레벨 3이 뭔지 저는 몰랐지만 심각한 상황인 건 분명했습니다. 발사 시퀀스를 30분 앞당깁니다. 정도환 본부장이 명령했어요. 그리고 궤도 진입 속도를 최대로 높이십시오. 요격 시간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본부장님, 그럼 연료 소모가. 김도현 연구원이 우려했지만 정도환 본부장은 단호했어요. 상관없어요. 일단 궤도에만 올리면 됩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한국이 미국의 요격까지 예상하고 대응 계획을 세워뒀다는 걸 말이죠. 엘리엇이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부국장님, 정말 우리가 요격을 시도합니까? 그런 것 같네. 이건 미친 짓입니다. 동맹국을 공격하는 거예요. 엘리엇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명령 계통의 말단일 뿐이었죠.
한지우 박사가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복잡한 궤도 시뮬레이션이 나타났어요. 발사 후 8분 30초에 1단 분리 9분, 50초에 2단 분리 12분 15초에 페어로드 분리 예정입니다. 요격 가능 시간은 발사 후 10분부터 20분 사이입니다. 그 시간 안에 SM-3가 도달할 수 있어요. 정도환 본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우리는 12분 안에 궤도 진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가능합니까?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위험 부담이 큽니다. 감수하겠습니다. 정도환 본부장의 결연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뭔가 해야 해요. 하지만 무엇을? 발사 4시간 전, 저는 관찰석 구석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통제실 너머로 한국 연구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들은 미국의 요격에 맞서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죠. 엘리엇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부국장님, 이대로 가만히 계실 겁니까? 자네는 내가 뭘 하길 바라나? 경고라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저들은 모르고 있어요. 정확한 요격 시간을.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저들도 다 알고 있어.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엘리엇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정말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까? 미국과 한국이.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로웰 국장이었죠. 볼튼, 최종 명령이야. 발사 시점부터 자네는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해. 국장님, 한국이 이미 모든 걸 파악하고 있습니다. 발사 시간도 앞당겼어요. 알고 있어. 우리 정찰 위성이 다 포착했지. 하지만 상관없어. SM-3는 어떤 경우에도 요격할 거야. 국장님. 볼튼, 이건 선택이 아니야. 만약 한국이 양자통신 위성을 성공시키면 일본, 호주, 영국 모두 똑같은 걸 요구해. 그럼 우리 글로벌 감시 체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라고. 하지만 동맹국을 공격하는 건 동맹은 신뢰가 전제야. 한국이 그 신뢰를 먼저 깬 거지. 통신이 끊어졌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발사대 위에 아리랑 7호가 조명을 받으며 서 있었어요. 저 위성이 올라가면 역사가 바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그걸 격추하면 또 다른 역사가 쓰이겠죠. 통제실에서 정도환 본부장이 전체 방송을 했습니다. 발사 -3시간. 최종 시뮬레이션 돌립니다. 메인 스크린에 복잡한 궤도 계산이 나타났어요. 발사부터 궤도 진입까지 모든 과정이 초 단위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예상 요격 시간대를 표시하십시오. 한지우 박사가 지시했어요. 화면에 빨간 구간이 나타났습니다. 발사 후 10분부터 20분 사이였죠. 우리는 11분 45초에 궤도 진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60초의 여유밖에 없어요. 김도현 연구원이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충분합니다. 정도환 본부장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5년을 준비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연구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불안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엘리엇, 잠깐 밖에 나가 있겠네. 부국장님. 엘리엇이 불렀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복도로 나와 창문 앞에 섰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하늘 어딘가에 누리호가 떠 있고 몇 시간 후면 아리랑 7호도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미사일이 그걸 파괴하려 하겠죠. 문득 제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해군 제독이었던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죠. 힘은 책임과 함께 온다. 강한 자일수록 더 신중해야 한다고. 하지만 지금 미국은 어떻습니까? 힘으로 동맹국을 짓밟으려 하고 있었어요.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한지우 박사였어요. 부국장님, 괜찮으십니까?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죠. 한지우 박사가 제 옆에 섰어요. 그녀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국장님도 이 상황이 원치 않으셨죠? 물론입니다. 그럼 왜 막지 않으십니까?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한지우 박사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부국장님을 이해합니다. 조직 안에서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으니까요. 박사님. 하지만 부국장님, 이건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미국과 싸우려는 게 아니에요.
단지 존중받고 싶을 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난 15년간 우리는 늘 미국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우리 기술인데도 우리 마음대로 못 썼어요. 모든 데이터를 넘겨야 했고 모든 결정에 허락을 받아야 했죠. 박사님, 그건 안보를 위한. 안보요? 한지우 박사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부국장님, 솔직해지시죠. 안보가 아니라 통제였어요.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었죠. 저는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우리는 5년 동안 비밀리에 준비했습니다. 정부 예산도 한 푼 안 썼어요. 연구진 20명이 자비로 퇴근 후 시간에 주말을 반납하면서 만든 겁니다. 한지우 박사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왜 그렇게까지 했냐고요? 자존심 때문입니다. 우리도 독립된 기술 강국이 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 뭘 하려고 합니까? 우리 위성을 격추하려 해요. 5년간의 노력을, 우리의 꿈을 한순간에 파괴하려는 겁니다. 한지우 박사가 울먹였어요. 이게 동맹입니까? 이게 우정입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창밖만 바라볼 뿐이었죠. 한지우 박사가 돌아간 뒤 저는 한참 동안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로웰 국장의 명령, 한지우 박사의 눈물, 그리고 제 양심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죠. 발사 2시간 전, 저는 다시 관찰석으로 돌아왔습니다. 엘리엇이 노트북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부국장님, 이거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화면에는 CNN 생방송이 떠 있었어요. 앵커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한국 아리랑 7호 발사까지 2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펜타곤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해군이 동해상에 이지스함을 배치했다고 하는데요. 화면이 전환되며 군사 전문가가 나타났어요. 이례적인 움직임입니다. 한국의 평화적 위성 발사에 미국이 군사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 요격이 실행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앵커가 물었어요. 한미동맹의 치명타가 될 겁니다. 동맹국의 위성을 파괴하는 건 사실상 적대 행위거든요. 국제사회의 비난도 피할 수 없을 것이고요. 저는 화면을 끄라고 손짓했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어요. 부국장님. 엘리엇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저는 이 명령을 따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를 쳐다봤어요. 무슨 말인가? 한국의 발사를 방해하는 것도 요격을 방조하는 것도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옳지 않아요. 엘리엇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자네 경력이 끝날 거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심을 저버리는 것보단 낫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엘리엇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네는 용기 있는 사람이군. 아닙니다. 그냥 옳은 일을 하려는 것뿐입니다. 옳은 일. 그 단어가 제 가슴을 찔렀어요. 과연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통제실에서는 최종 카운트다운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정도환 본부장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발사 -90분. 전팀 최종 점검 시작합니다. 하나씩 보고가 올라왔어요. 추진체 충전 100% 완료. 유도 시스템 최종 캘리브레이션 완료. 통신 모듈 암호화 시스템 정상. 페이로드 전원 공급 정상.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해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제 핸드폰이 다시 울렸어요. 로웰 국장이었습니다. 홀튼, 이지스함 레이크 125가 발사 위치 도착했어. SM-3 발사 준비 완료됐고.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국장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십시오. 정말 이래야 합니까? 홀튼, 지금 약해지면 안 돼. 이건 미국의 미래가 걸린 문제야. 하지만 한국도 우리 동맹입니다. 동맹은 우리 말을 들을 때만 동맹이지. 로웰 국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냉혹했어요. 한국이 궤도 진입하는 순간 요격한다. 발사 후 12분 예정이야. 국장님, 자네 임무는 정확한 궤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거야. 요격 성공률을 높여야 하니까. 통신이 끊어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쥔 손이 떨렸어요. 엘리엇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부국장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경고할 수 있어요. 경고해봤자 소용없어. 한국은 이미 다 알고 있다고.
그럼 우리가 직접 막아야 합니다. 어떻게? 엘리엇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요격 데이터를 전송하지 않으면 됩니다. 정확한 궤도 정보가 없으면 SM-3도 명중률이 떨어져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제게도 선택권이 있다는 걸 말이죠. 엘리엇, 그건 명령 불복종이야. 우리 둘 다 군사법정에 서게 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국장님. 엘리엇이 통제실을 가리켰어요. 저 사람들을 보십시오. 5년간 꿈을 키워온 사람들입니다. 그 꿈을 우리가 짓밟아야 합니까? 저는 유리병 너머를 바라봤어요. 한국 연구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긴장되어 있지만 희망에 차 있었죠.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엘리엇. 예, 부국장님. 우리 감시 장비 꺼버리게. 엘리엇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입니까? 그래. 어차피 블랙아웃 상태라 티도 안 날 거야. 장비 고장으로 보고하면 돼. 엘리엇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부국장님, 이 결정을 후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후회해야 할 수밖에 없겠지. 하지만 적어도 양심에는 떳떳할 것 같아. 엘리엇이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북으로 향했습니다. 몇 번의 키 입력 후 감시 장비의 녹색 불빛이 꺼졌어요.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발사대 위에 아리랑 7호가 빛나고 있었어요. 이제 모든 건 한국의 손에 달렸습니다. 발사 30분 전,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제가 방금 무슨 결정을 내렸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미국을 배신한 겁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으로 옳은 일을 한 건지도 모르죠. 엘리엇이 제 옆에 섰어요. 부국장님, 감시 장비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본국에서는 아무것도 볼 수 없을 겁니다. 좋아. 하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해. 저는 통제실을 바라봤습니다. 한국 연구진들은 여전히 미국의 요격을 걱정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도와야 해. 어떻게요? SM-3 요격 미사일의 정확한 사양을 알고 있나? 엘리엇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입니다. 제가 3년 전 우주사령부에서 근무할 때 직접 다뤘습니다. 그럼 요격을 회피하는 방법도 알겠군. 엘리엇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렇습니다. SM-3는 적외선 센서로 목표물을 추적하는데 만약 위성이 특정 기동을 하면 한국 측에 알려줄 수 있나? 엘리엇이 잠시 망설였어요. 할 수는 있습니다만 부국장님 이건 완전한 배신입니다. 나도 알아. 저는 관찰석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선을 넘었어. 끝까지 가는 거야. 복도로 나가자 한지우 박사가 서 있었어요. 마치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요. 부국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했습니다. 박사님, 저희가 도울 수 있습니다. 한지우 박사의 눈빛이 변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SM-3 요격 미사일을 회피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한지우 박사는 저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어요. 왜 갑자기 우리를 돕겠다는 겁니까? 함정 아닙니까? 함정이 아닙니다.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박사님, 저는 지난 이틀 동안 많은 걸 봤습니다. 여러분의 열정, 노력 그리고 꿈을요. 그걸 미국이 파괴하는 건 옳지 않아요. 하지만 당신은 미국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저는 한 사람의 인간이에요. 그리고 지금 제 나라가 하려는 일은 잘못됐습니다. 한지우 박사는 한참을 저를 응시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도환 본부장님께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우리는 본부장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정도환 본부장은 최종 점검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본부장님, 볼튼 부국장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정도환 본부장이 저를 날카롭게 쳐다봤어요. 무슨 정보입니까? SM-3 요격 미사일의 회피 방법입니다. 정도환 본부장의 표정이 변했어요. 왜 우리를 돕겠다는 겁니까? 이건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미국이 동맹국의 위성을 격추하는 건 명백한 잘못입니다. 저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습니다. 정도환 본부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한지우 박사를 봤어요. 박사님 의견은? 믿어도 될 것 같습니다. 볼튼 부국장님이 이미 감시 장비를 꺼버렸어요. 본국 배신한 겁니다. 정도환 본부장이 제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볼튼 부국장님.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이번엔 악수가 따뜻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통제실로 가시죠. 우리는 통제실로 들어갔어요. 연구진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미국 사람이 왜 여기 있는 거냐는 눈빛이었죠. 여러분, 잠시 주목해 주십시오. 정도환 본부장이 말했어요. 볼튼 부국장께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시겠습니다. 엘리엇이 앞으로 나섰어요. SM-3 요격 미사일은 적외선 추적 방식을 사용합니다. 발사 후 12분경 목표물에 접근할 겁니다. 그가 화면에 미사일 궤적을 그렸어요. 하지만 약점이 있습니다. 급격한 자세 변환에는 대응이 느려요. 만약 위성이 삼축 회전을 하면서 태양 전지판을 방향 전환하면 김도현 연구원이 끼어들었어요. 적외선 신호가 산란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RCS 분사로 미세하게 궤도를 변경하면 요격 확률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한지우 박사가 즉시 계산을 시작했어요. 가능합니다. 위성 설계에 이미 삼축 제어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시퀀스를 프로그래밍 하십시오. 정도환 본부장이 지시했어요. 발사 후 11분 40초부터 회피 기동 시작합니다. 연구진들이 일제히 움직였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정도환 본부장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부국장님, 본국에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십니까? 아마 해고당하겠죠. 어쩌면 기소될 수도 있고요. 그래도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정도환 본부장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발사 -10분. 정도환 본부장의 목소리가 통제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엘리엇과 함께 통제실 한쪽에 서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감시자가 아니었습니다. 협력자였죠. 최종 시스템 체크. 한지우 박사가 명령했어요. 추진 시스템 그린. 유도 시스템 그린. 통신 모듈 그린. 회피 기동 시퀀스 업로드 완료. 김도현 연구원이 보고했습니다. 발사 후 11분 40초에 자동 실행됩니다. 정도환 본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5분. 최종 카운트다운 시작합니다. 메인 스크린에 숫자가 나타났습니다. 300, 299, 298. 저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발사대 위의 아리랑 7호에서 하얀 증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추진체 예열이었죠. 엘리엇이 제 옆에서 속삭였어요. 부국장님, 본국에서 연락 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장비 고장이라고 하지 뭐. 블랙아웃 상태라 어쩔 수 없었다고. 믿을까요? 안 믿겠지. 하지만 증거는 없을 거야. 카운트다운이 계속됐습니다. 180, 150, 120. 한지우 박사가 누리호 상태를 확인했어요. 누리호 동기화 신호 정상. 페어링 준비 완료. 미국 이지스함 위치는? 정도환 본부장이 물었어요. 동해 북위 38도, 동경 131도 해상. 사거리 내 진입했습니다. 윤혜진 비서관이 보고했어요. SM-3 발사 준비 완료 상태로 추정됩니다. 연구진들 사이에서 긴장된 숨소리가 흘렀어요. 저도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60, 50, 40. 전 직원에게 고합니다. 정도환 본부장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5년간 우리는 이 순간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우주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엽니다. 30, 20, 10, 9, 8, 7, 6, 5, 4, 3, 2, 1. 점화. 굉음과 함께 아리랑 7호가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엄청난 화염이 발사대를 뒤덮었어요. 로켓은 점점 속도를 높이며 하늘로 치솟았죠. 통제실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정도환 본부장은 침착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집중하십시오. 고도 1km 돌파. 비행 자세 정상. 3km, 5km. 김도현 연구원이 계속 보고했습니다. 발사 플러스 3분. 1단 분리 준비. 화면에 로켓의 실시간 영상이 떠 있었어요. 1단 로켓이 분리되며 떨어져 나갔습니다. 1단 분리 성공. 2단 점화 완료. 고도 60km 돌파. 엘리엇이 시계를 봤어요. 부국장님, 발사 후 7분입니다.
5분 후면 SM-3가 발사될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발사 플러스 9분. 2단 분리. 페어로드 전개 준비. 한지우 박사가 긴장된 목소리로 보고했어요. 고도 200km. 우주공간 진입. 바로 그때였습니다. 미국 이지스함에서 강력한 적외선 신호 감지. 윤혜진 비서관이 소리쳤어요. SM-3 발사됐습니다. 통제실이 일순 긴장에 휩싸였습니다. 정도환 본부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당황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준비했습니다. 화면에 SM-3의 궤적이 나타났어요. 빨간 선이 아리랑 7호를 향해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발사 플러스 11분. 페어로드 분리 완료. 위성 전개 성공. 회피 기동 시퀀스 3초 전. 김도현 연구원이 카운트다운했어요. 3, 2, 1 실행. 화면에서 아리랑 7호가 갑자기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축 동시 회전이었어요. 동시에 RCS 추진기가 분사되며 미세하게 궤도를 변경했죠. SM-3 추적 신호 불안정. 윤혜진 비서관이 보고했어요. 목표 라곤 상실. 계속 기동 유지. 한지우 박사가 지시했습니다. 화면에서 SM-3가 아리랑 7호 곁을 스쳐 지나갔어요. 불과 200m 차이였습니다. 요격 실패. SM-3 빗나갔습니다. 통제실이 폭발했어요. 연구진들이 서로 껴안으며 울고 있었습니다. 5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죠. 정도환 본부장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지우 박사가 보고했어요. 위성 상태 정상. 목표 궤도 진입 성공. 누리호와 동기화 시도합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숨죽이며 화면을 바라봤어요. 동기화 성공. 한지우 박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양자 얽힘 상태 확인. K-QKD 네트워크 구축 완료. 통제실이 다시 한번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네 번째 양자 통신망 보유국이 된 순간이었죠. 정도환 본부장이 저를 향해 걸어왔어요. 그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볼튼 부국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부국장님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이건 전부 여러분의 성과입니다. 발사 성공 30분 후, 통제실은 여전히 환희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용히 창가로 가서 밖을 내다봤어요. 발사대에서는 아직도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제 핸드폰이 미친 듯이 진동했어요. 로웰 국장이었죠.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볼튼.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보다 차갑고 분노로 가득했어요. 요격이 실패했어. 그리고 자네 감시 장비가 발사 직전에 꺼졌더군. 장비 고장이었습니다. 블랙아웃 상태라 복구가. 거짓말하지 마. 로웰 국장이 소리쳤어요. NSA가 전파 분석했어. 누군가 의도적으로 장비를 차단했지. 그리고 한국이 SM-3를 회피한 방법도 우리 기술을 알고 있었어야 가능해. 저는 침묵했습니다. 변명할 수 없었어요. 볼튼, 자네가 뭘 한 건지 알고 있나? 국가를 배신한 거야. 아닙니다, 국장님.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옳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동맹국을 공격하는 건 미국이 해야 할 일이 아니었어요. 동맹. 한국이 우리를 배신했어. 배신이 아니라 독립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술을 발전시킨 것뿐이에요. 로웰 국장이 냉소했어요. 철학 강의는 필요 없어. 즉시 귀국 명령 내린다. 도착하는 즉시 모든 직위 박탈되고 군사법정에 서게 될 거야. 알겠습니다. 그게 다인가? 후회도 없나? 저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통제실에서 한국 연구진들이 서로 껴안으며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후회는 없습니다. 오늘 저는 처음으로 진짜 옳은 일을 했어요. 로웰 국장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제 경력은 이제 끝났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정도환 본부장이 저를 찾아왔어요. 부국장님, 본국에서 연락 오셨죠? 네. 즉시 귀국하라고 합니다. 힘드시겠습니다. 정도환 본부장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어요. 괜찮습니다. 각오하고 한 일이니까요.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 성명을 발표할 겁니다. 부국장님이 평화를 위해 노력했다고요. 필요하다면 증인으로 나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하지만 괜찮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제 선택이었습니다. 제가 책임져야죠. 한지우 박사도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작은 USB를 제게 건넸어요. 이건 오늘의 모든 기록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독자 기술을 개발했고 미국의 압박을 어떻게 견뎠는지 다 담겨 있어요. 저는 USB를 받았어요. 왜 이걸 제게? 언젠가 필요하실 겁니다. 진실을 증명해야 할 때가 올 거예요. 한지우 박사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부국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부국장님이 보여주신 용기를 잊지 않겠습니다. 엘리엇이 짐을 싸고 있었어요. 저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떠날 시간이었죠. 통제실을 나서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돌아봤어요. 메인 스크린에는 누리호와 아리랑 7호가 지구 궤도를 도는 모습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두 위성은 보이지 않는 양자 신호로 연결되어 있었죠.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내셨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정도환 본부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함께 이룬 겁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엘리엇이 말했어요. 부국장님,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전혀.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한국의 겨울 하늘이 맑게 개어 있었어요. 엘리엇, 자네는 오늘 뭘 봤나? 한 나라가 독립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맞아. 그리고 우리는 그걸 도왔어. 그게 진짜 동맹이 아닐까?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한국 땅이 점점 멀어졌어요. 저 위 우주 어딘가에서 아리랑 7호와 누리호가 함께 지구를 돌고 있을 겁니다. 워싱턴에 도착하면 저는 조사를 받게 될 거예요. 직위를 잃고 명예도 잃겠죠. 어쩌면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오늘 제가 목격한 것이 미래라는 걸. 미국의 일방적 패권이 아니라 상호 존중에 기반한 새로운 질서. 그리고 며칠 뒤 CNN 속보가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한국, 독자 양자통신 위성 발사 성공. 미국 우주 패권 시대 종언 고안화. 앵커의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우주기술 민주화의 시작점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본, 호주, 유럽 각국도 독자 양자통신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화면에는 나로우주센터에 환호하는 연구진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작게 자막이 떴습니다. 미국 IOSA 고위 관계자, 한국기술 독립 지원 의혹으로 조사 중. 저는 뉴스를 끄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에도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별들 중 하나가 아리랑 7호일까요? 아니면 누리호일까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거였죠. 그리고 저는 그 변화의 작은 일부가 될 수 있었습니다. USB를 꺼내 손에 쥐었어요. 작지만 무거운 진실이었습니다. 언젠가 이 진실이 빛을 볼 날이 올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알게 될 겁니다. 진정한 힘은 다른 나라를 통제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데서 온다는 걸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